잉어빵 기억하세요? 아 그럼요. 지금도 잉어빵은 팔죠. 차이가 있어요? 제조 기법, 제작 기법에서 좀 차이가 있죠. 붕어빵 같은 경우는 1960, 70년대 서민들의 배고픔과 허기를 달래주던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잉어빵은 90년대 말에 등장했어요. 잉어빵은 밀가루 반죽에 버터나 기름을 넣어서 겉 껍데기를 좀 더 바삭바삭하게 구워냅니다. 좀 더 바삭바삭하게 구워낸다. 그리고 차별화됐다는 뜻에서 황금이란 단어를 붙였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붕어빵에는 궁금하지만 공부하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대신 공부해 드립니다. 공부왕 이종훈.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 딱 계절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붕어빵 이야기는 공부왕 코너 시작하고 나서 매년 이맘때가 되면 대신 공부해달라는 요청들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못하다가 이제서야 하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라고 하면 사실 다른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셨던 그런 공부 주제들을 소화하고 그리고 또 중간에 개편하면서 공부왕 이종훈 코너도 한 달에 한 번으로 바뀌었잖아요. 또 옛날 아픈 얘기를 또 자꾸 끄집어내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서야 하게 됐는데 특히 올해는 붕어빵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올 것이 왔다라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붕어빵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아니 붕어빵에 올 것이 올 게 뭐가 있나요? 붕어빵 하나에 1,000원 하는 시대가 드디어 왔습니다. 이야. 진짜 올 것이 왔네요. 네, 붕어빵 사실 최근에 붕어빵 가게 지나치다가 보면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러다가 언젠간 붕어빵 하나에 1,000원 받겠는데? 이런 농담처럼 했던 얘기가 이제 현실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정확히 제가 몇 말인지 기억 안 나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배고플 때 야 붕어빵이나 먹자. 1,000원어치만 사 하면 나눠 먹었어. 맞아요. 왜냐하면 붕어빵이 최근 몇 년은 아니구나. 한 10년 이상의 기준을 놓고 보면 1,000원을 가지고 붕어빵을 살 수 있었던 게 개수가 7, 5, 4, 3, 2, 1 카운트다운이네. 이렇게 줄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붕어빵을 가르쳐서 서민들이 싸게 즐길 수 있는 겨울적 대표 간식이라는 표현이 좀 무색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붕어빵 가격이 특별히 더 오른 정확한 이유들이 좀 있을까요? 재료값 상승 이게 가장 크겠죠. 하나씩 뜯어보면 붕어빵이 주재료로 갈 수 있는 팥, 붉은 팥, 단팥, 앙금으로 쓰는 붉은 팥 같은 경우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최근에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국산 붉은 팥 도매 가격이 40kg당 68만 200원이에요. 네. 근데 평년 가격이 41만 6천 원대예요. 네. 엄청 뛰었죠. 네. 그리고 또 수입산 붉은 팥 도매 가격도 이전엔 24만 2천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40kg당 26만 4,200원 정도 10%가량 뛰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가격이 지난달보다 5.1% 올랐고 식용유 가격도 5.9% 올랐고 다음 달에는 붕어빵 굽는 데 필요한 LPG 가스 가격도 오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 8월에 이미 인상돼서 키로당 1,300원 돌파했는데 다음 달에 또 오른다고 하니까 재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 보면 붕어빵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점점 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에 1,000원? 선뜻 손이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방금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7개 1,000원 주고 샀던 기억이 남아있는 분들은 한 개 1,000원은 정말 선뜻 줄을 서기가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붕어빵 2개 1,000원 이런 글귀가 붙어있는 가게들에는 정말 대기줄이 길게 늘어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 붕어빵 장사 같은 경우에는 노점을 펴고 접고 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하면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일해야 된다 그럽니다. 강도는 세네요.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일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안 그래도 몇 년 전부터 인건비를 건지기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최근에 재료값이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손님들의 발길도 뜸해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다른 일이 더 낫다라고 하면서 폐업을 선언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붕어빵 가게 찾는 것도 요즘은 힘든 지경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요즘은 붕어빵 가게를 찾다가 지쳐서 내가 창업하고 만다, 내가 직접 하지 뭐 하고 직접 붕어빵 장사에 나서는 MZ세대들, 젊은 세대들도 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붕어빵 장사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이쪽 분야에도 진입장벽 같은 거 있습니까?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죠. 사실 우리가 과거에 흙수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신 분들의 수기나 자서전 같은 거 보면
젊은 시절에 붕어빵 장사, 군고구마 장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거든요. 맞아요. 군고구마 장사 네. 같은 거 맞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자본이 크게 들지 않고 또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붕어빵 같은 경우에 재료를 대주는 도매상에서 빵 굽는 기계까지 다 빌려준다 그래요. 공짜로. 네. 그리고 또 초기 재료비와 세팅비 제외하면 큰 자금이 들지 않는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장사를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자리거든요. 이 노점은 자리가 어디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예전에는 사실 노점을 아무데나 펴고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뭐 단속하는 경찰에게 쫓기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신고해서 또 철거하고 쫓겨나는 그런 모습도 나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식당이나 카페들이 붕어빵 장사를 하고 싶다라는 뭐 SNS에 글이라든지 아니면 전단지를 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연락한다고 합니다. 우리 가게 앞에 와서 해주세요. 네. 라고 한다 그래요. 그게 오히려 윈윈이 되는 거죠. 서로 윈윈이 되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들은 SNS를 워낙 잘 활용하니까 SNS를 통해서 카페 앞에 붕어빵을 노점을 여는 그런 풍토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노점 할 때 그 네. 앞에 그냥 아무데나 예를 들어서 그 바로 앞에 있는 네. 가게 주인만 허용하면 네. 그냥 도로 위에 리어카 놔두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냥 뭔가 법규에 사실은 어긋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실제로 가게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도로에 그냥 내놓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통행이 방해되니까. 통행이 방해되고 또 구청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가게가 소유한 뭐 주차장 같은 그런 공간에서 장사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 젊은 MZ들은 일정한 금액 월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의 자릿세를 낸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고 어떻게 보면 그 공간을 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그렇게 피해 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붕어빵을 좋아하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나마 붕어빵의 맥이 이어지는 게 참 반갑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붕어빵 저도 좋아하지만 네. 무슨 붕어빵의 맥을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해야 될 상황인가 지금? 붕어빵이 사실은 교수님도 그러실 텐데 기성세대들에게는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성세대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인들 특히 서민들의 삶에 깊이 녹아있는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추억 어린 건 분명하죠. 추억이 있고 또 애환이 있다라고까지 그래요? 표현할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붕어빵 먹는 모습으로 심리 테스트 하는 거? 심리 테스트라기보다는 그냥 그걸 물어봤죠. 너는 꼬리부터 그렇죠. 먹니 머리부터 먹니? 머리부터 먹으면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는 대범한 사람. 그리고 꼬리부터 먹으면 사력 있고 주의 깊은 사람. 뭐 한 입에 다 먹으면 그냥 배고픈 사람. MBTI네. 이런 식의 이제 심리 테스트 했거든요. 예. 그리고 흔히 하는 말로 붕어빵 찍어낸다. 찍어내듯이 붕어빵 만들듯이 뭐 한다. 아니면 그러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뭐뭐에 뭐뭐가 없다. 뭐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만큼 물론 뭐 재미로 다 하는 얘기들입니다만은 네. 붕어빵이 한국인들의 삶 속에 깊이 녹아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겠네요, 진짜. 자, 그런데 오랜만에 제가 공부한 이종훈의 단골 질문 또 하게 되네요. 갑자기 궁금합니다. 붕어빵은 언제부터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스포츠 빼고는 다 이 질문이 나오는 것 궁금해서 같아요. 갑자기. 붕어빵은 일본의 다이야끼, 즉 도미빵을 본따서 만들기 시작했던 빵인데 네. 참고로 붕어빵처럼 이 밀가루를 묽게 풀어서 빵으로 구워낸 걸 통칭해서 풀빵이라고 부릅니다. 풀빵도 기억하시죠? 그럼요. 풀빵, 국화빵. 왜 당연히 기억하죠. 1930년대에 이 한국에도 풀빵, 국화빵, 붕어빵 순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한국인들이 이 붕어빵이나 풀빵류를 먹기 시작했던 거는 1950년대 이제 한국전쟁 이후부터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구호물자 원조 중에 밀가루가 대량으로 들어왔고 또 밀가루가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서민들이 가장 싸게 구할 수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량 중 하나가 바로 밀가루였기 때문에 풀빵이 50년대 이후에는 좀 뭐랄까요 서민의 음식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앞서 제가 이제 일본의 도미빵을 본따서 붕어빵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일본의 도미빵과 붕어빵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일본의 도미빵은 말 그대로 고급 음식이었어요. 도미라는 생선이 일본인들에게는 경사가 있는 날 축하용 생선으로
쓰는 굉장히 고급 생선 어종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본에서 처음 도미빵이 등장한 게 1909년입니다. 도쿄에서 있는 한 제과점에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1909년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인들은 도미는 감히 꿈도 못 꾸는 정말 어쩌다가 한번 먹어보는 아주 귀한 생선 중에 생선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도미를 빵으로 만들어서 판다라고 하니까 처음에 이 제과점에서 빵을 만들 때도 그냥 단순히 밀가루만 푼 게 아니라 거기 계란도 넣고 뭐 설탕도 넣고 파당금도 넣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했던 빵이었어요. 네. 그래서 일본의 도미빵은 도미가 고급 생선이듯이 네. 고급 빵을 지향해서 만들게 됐고 이렇게라도 도미를 먹어보자라는 일본인들의 이제 심리를 자극하면서 큰 인기를 끌게 됐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전혀 좀 다른 길을 걸어왔죠. 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묽은 밀가루 풀로 만든 빵들을 풀빵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풀빵과 국화빵 그리고 붕어빵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네. 초기에는 앙금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붕어빵에 앙금이 없었다고요? 그럼 붕어빵을 왜 먹죠? 왜 먹다니요? 아니 그만큼 앙금이 중요한 건데. 단팥빵에 단팥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왜 단팥빵이라고 하냐? 그거랑 같은 거죠. 근데 그 시절엔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에게 붕어빵이나 풀빵은 맛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었거든요. 배고픔 채우려고. 배고픔과 허기를 달래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생존을 위해서 싸게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교수님 뭐 학창 시절에도 야 1,000원 가지고 셋이 뭐 나눠 먹자라고 할 정도로 싸고 많이 살 수 있는 음식이었잖아요. 그럼요. 네. 싸게 많이 살 수 있는 음식이었는데 예전엔 오죽했겠습니까? 네. 심지어 앙금도 안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붕어빵은 생존을 위한 음식이었고 고급 음식이 아니었어요.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급을 지향하기 위해서 도미빵이라는 이름을 도미를 앞에 붙였지만 한국은 그 당시 서울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생선이고 가장 값싼 생선, 친숙한 생선, 붕어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이 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붕어빵 말고 잉어빵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잉어빵 기억하세요? 아 그럼요. 지금도 잉어빵은 팔죠. 네. 잉어빵은 파는데 차이가 있어요? 네? 그냥 마케팅 용어 아니에요? 차이가 있어요. 있어요. 차이가 저도 뭐 사실 그 전에는 잘 구분을 못했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제작 기법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야 제작 기법이에요. 잉어빵은 밀가루 반죽에 버터나 기름을 넣어서 겉 껍데기를 좀 더 바삭바삭하게 구워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붕어빵에는 꼬리까지 단팥을 채우지 않습니다. 파당금을 채우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잉어빵에 채운다는 거잖아요. 잉어빵은 다 채워요. 그 잉어빵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붕어빵에 원래 꼬리에는 단팥이 없죠. 네, 팥이 없는데 근데 잉어빵은 꼬리까지 다 채웁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말했던 심리 테스트. 이 꼬리부터 먹느냐 머리부터 먹느냐 이게 중요한 이유도 사실 꼬리 부분에 단팥 앙금이 안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도미빵에 꼬리에 팥을 넣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TV 토론됐어요. 백분 토론 같은 53년도에.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참고로 일본 도미빵은 꼬리까지 팥당금을 안 넣습니다. 왜냐? 손으로 집어야 되기 때문에 팥당금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일본식 국룰이에요. 해석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 잉어빵 같은 경우는 일본식 국룰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우리는 줄 때 그 꼬챙이 같은 걸로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잉어빵은 90년대 말에 등장했어요. 붕어빵 같은 경우는 1960, 70년대 서민들의 배고픔과 허기를 달래주던 정말 좋은 친구였는데 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 이유가 86 아시안게임, 서울 아시안게임 그리고 88 서울올림픽 때문이에요. 86 아시안게임 그리고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당시 전두환 정권이 거리 미화, 뭐 환경 미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명분을 내세워서 노점상들을 대대적으로 철거하거든요. 그래서 노점상들을 철거시키고 정리하면서 붕어빵과 풀빵 노점상의 대표 음식이었는데 당연히 같이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앞에서 제가 붕어빵 창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과 특별한 기술 없이 할 수 있고 붕어빵은 처음에 한국인들이 생존을 위해 먹었던 음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90년대 후반에 등장합니다. IMF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됐고 실직자가 됐고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들 그리고 배고픔과 추위에 떨어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같이 붕어빵이 다시 등장하게 됐습니다. 야, 그 설명을 들으니까 전 이렇게 해석도 되는데요. 아까 앞서서 잉어빵이 90년대 말에 등장했다고 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붕어빵 장사에 그 IMF 외환위기로 인해서 고급 인력들이 유입된 거예요. 마케팅 기법에 대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그냥 일반적인 붕어빵만 가지고는 초과 이익을 거두기 어렵겠다. 그렇다면 이거를 격상시켜서 잉여빵으로 만들고 이유를 붙이자 한 것 같은데. 그럴듯합니까? 약간 뭐 어느 정도 비슷해요. 비슷한 예. 게 뭐냐면 잉어빵이 처음 등장했던 게 97년 본격적으로 잉어빵 장사가 세상에 등장했던 것은 98년 후반입니다. 1년 정도 걸렸는데 그 1년 2년 사이에 대구 달성군에 살던 김승수 씨가 친구와 함께 붕어빵 장사를 하다가 이걸로는 안 되겠다. 좀 다른 차별화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2년 가까이 여러 뭐 반죽 테스트도 해보고 앙금을 넣어보는 테스트도 해보고 노력 끝에 각고의 노력 끝에 개발한 게 잉어빵이다. 그래서 이제 뭐 반죽에 버터나 기름을 넣어서 겉표면을 좀 더 바삭하게 굽는다든지 아니면 앙금을 꼬리까지 채우는 이런 차별화 전략을 썼던 건데 어쨌든 이 붕어빵이 90년대 후반에 97년 말 97년부터 한국인들이 정말 누군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붕어빵을 팔아야 됐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단돈 1,000원으로 추위와 배고픔을 달래야 돼서 붕어빵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붕어빵 열풍이 좀 아픔이 있는 이야기지만 그런 붕어빵 열풍에 김승수 씨가 자신만의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내놓은 게 잉어빵인데 그 앞에 좀 더 바삭바삭하게 구워낸다라는 뜻 그리고 차별화됐다는 뜻에서 황금이라는 단어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황금 잉어빵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는 팔았어요. 요즘 통칭해서 잉어빵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황금 잉어빵인데 지금 1,000원에 붕어빵 하나 살 수 있잖아요. 황금 붕어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것이 잉어빵의 탄생 과정입니다. 네, 이런 추세로 만약에 또 경기가 어려워지고 청년들 중에서 뭔가 취업하기가 어려워진 친구들 중에 컨셉적인 어떤 창업으로 내가 붕어빵, 잉어빵의 창업을 계승해서 또 다른 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길 바라죠. 앞서 얘기했지만 붕어빵의 맥을 이어가야 된다니까요. 제발 좀 이어가줬으면 좋겠는데 참고로 번외로 얘기하면 제가 좋아하는 붕어 싸만코 겨울철 간식으로 즐겨 먹는데 1990년에 출시돼서 잉어빵보다 선배입니다. 물론 일본 제품과 유사하다는 뭐 지적을 받은 적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붕어빵, 잉어빵, 붕어 싸만코 다 좋아하는데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올해 들어서 셋 다 너무 비싸져서 선뜻 손이 잘 안 나갑니다. 어제 오늘 신문 보니까 붕어빵 가격을 다룬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붕어빵을 통해서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우리 고물가 그리고 팍팍해지고 어려워지는 민생 경제를 조명하겠다라는 뜻으로 쓴 것 같은데 아마 그 기사를 쓴 분들의 마음 저변에는 저 밑바닥에는 저처럼 붕어빵이 추억의 국민 간식으로 계속 남아주길 바라는 그렇게 남아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와 또 우리 경제계가 노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맞아요. 이런 소소한 간식들이 오래되고 그러면 한국을 대표하는 먹거리가 되고 나중에 또 수출까지 되니까요. 제발 좀 붕어빵 지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상에 친숙한 소재 오늘 또 재밌게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